네, 서울시장 선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댄싱킹에서 배우 황정민은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가족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다. 서울 시민도 마찬가지로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희망을 찾아가야 할 가족이다. 생활 정치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 또한 이 가족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특집 6.13 선거는 지역 판세 분석과 후보자 대담 등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이 가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자, 그럼 특집 6.13 선거 시작합니다. 자치구별 선거 판세, 먼저 강남구 상황 살펴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미뤄지는 사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선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 무소속으로 나온 김광종 예비후보까지 지역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선홍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이판국 아주대 겸임 교수가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공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심장으로 상징되는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영철 후보를 공천한 겁니다. 장 후보는 민심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복지기관, 상가 등을 방문하며 밑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최근 기자들과 만나 품격 높은 세계적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적 명품 도시, 그중에서도 이제는 품격을 높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품격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재영입으로 발탁된 김상채 후보 역시 선거 전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아파트 재건축 같은 산적한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듣고 해법을 내놓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와 선거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선거 전에 불을 지핀다는 구상입니다. 신현희 구청장의 구속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을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예비후보는 거대 양당과 싸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강남이 여와야 민주당과 자한당이 그런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전망되는 강남구. 한국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거센 추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략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데 법정 대응까지 나서면서 본선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양호 후보 전략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일부 예비후보들의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태균, 이경일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을 상대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제출된 가처분 신청서에는 서양호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닌 단수공천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공천이 맞다 하더라도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처사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어기고 서 후보를 단수로 공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단수 공천을 하려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은 중앙당사와 서울시당,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회 등을 돌며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예비 후보들의 법적 대응까지 불거지면서 예비 후보 간 갈등을 봉합하고 본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네, 공천 갈등은 중랑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공천으로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한 예비 후보들이 탈당에 실신까지 하면서 당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네, 유경기 후보가 전략 공천된 뒤에 중랑구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네. 합의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우선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8일 공지를 통해 이 유경기 후보의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성백진 후보는 바로 다음 날인 9일 전략 공천 불복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당의 전략 공천 결정에 대한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또 이 탈당을 통한 무소속 출마에 대한 결심을 드러낼 정도의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란 이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은 시작됐지만 이 끝맺지는 못했습니다. 이 9일 낮 12시에 시작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려는 순간 이 성백신 예비후보가 탈진으로 인해 실신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결국 기자회견은 이 무기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이 탈진의 실신까지 건강이 꽤나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성 예비 후보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이 성 예비후보는 지난 4일부터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홍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인 박홍근 국회의원이 이 전략 공천을 고수해 왔고 이 또 결정에 또 많은 힘을 보탰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던 날이 바로 단식 6일째였습니다. 이 그만큼 건강이 온전치 못했겠죠. 이 실신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도 이 가족 면회까지 일절 금지된 채 회복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네, 선거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좀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가운데 경선을 준비해온 후보가 또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강상만 예비 후보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강상만 예비 후보도 이 9일 성백진 예비 후보 기자회견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성 예비 후보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 강상만 예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하며 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반복하며 경선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중랑구청장 정통 후보는 성백진 예비 후보라고 자신의 소신도 밝혔는데요. 이 대목에서 볼 때 강상만 예비 후보는 조만간 예비 후보 사퇴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강상만 예비 후보도 성백진 예비 후보가 민주당의 정통 후보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후보로 확정된 유경기 후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류경기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전략 공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조심스럽게 선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전략 공천 반발에 따른 타 후보들의 거센 반발로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지난 10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하철역 출퇴근 인사 등 선거운동 지역의 범위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3명의 예비 후보, 민주당이라는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참 하루하루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여론과 그리고 당의 판단 그리고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전략 공천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류경기 후보의 민주당 후보 출마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반면 성백진 예비 후보는 탈당을 통한 무소속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역시 성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강상만 예비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후보 사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소속 출마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상대로 간다면 민주당 지지층 분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이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내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살펴봅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조희연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비롯해서 지난 4년간의 정책을 개선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조희연 예비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은 크게 6가지 분야 35개입니다. 미래, 책임, 안전, 평화, 혁신, 시민의 6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무쿠 스쿨 운영과 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부담 없는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서울형 메이커 교육, 고등학교 개방형, 연합형 교육 캠퍼스 교육과정 등의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육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약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난 4년간 펼쳐왔던 새로운 혁신적 교육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탐에 따라 남북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북한 지역 수학여행 등 평화 통일교육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전국 소년체전을 남북 청소년체전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설립 지속 추진,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 고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로의 무상급식 확대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청과 시청, 지자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인 2018 서울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바일 투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는 투표 시스템 검증 결과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네, 이번엔 서초구로 가봅니다. 현재까지 출마가 확정된 서초구청장 후보는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 바른미래당의 김홍석 후보까지 후보별 특색 있는 구청장 출마의 변을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서초구청장 후보가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서초구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국회의원과 구청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며 한국당 이외의 정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는 건 정치적 반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불패 기록을 깨고 6.13 지방선거에서 유쾌한 반란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서초가 바른미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구정의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합리적 개혁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한 정책을 서초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어 온 서초구를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칙, 그들만의 가치관 속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정부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점에서 동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서초에는 지금 이 시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민선 7기를 통해 서초구를 눈부시게 비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과 보육, 교육 환경은 물론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양재 R&CD 특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아직 현역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구청장 출마에 대한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얼마 전 공천 결과에 불복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조순영 씨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채연 씨를 놓고 서초구청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후보들 역시 주민과의 소통 일선에 나섰습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고, 야당의 예비 후보들 역시 최종 후보자 선정을 기다리며 민심 다지기에 동참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돌며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상단부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거 경쟁력을 갖춘 송파를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전면 지하화하고 그 위로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탄천이 내 정원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주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복심을 넘어 송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며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당을 넘어서 송파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정당을 넘어서서 국회와 정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최재성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최종 후보자 결정을 고심하는 가운데 배현진 백봉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박종진 송농섭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등이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초구에선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의원 4명이 선출됩니다. 선거 구별로 어떤 후보들이 나섰는지 후보군 현황을 이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초구의 서울시 의원 선거구 수는 제1선거구부터 4선거구까지 총 4곳입니다. 현재 제1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김혜련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진영 현 서울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최연선 씨가 후보로 나섭니다. 제2선거구에선 민주당의 전 서초갑 사무국장인 김경영 씨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한국당에선 김희조 전 서울시당 부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후보로 내세웠고, 바른미래당에선 이숙자 현 시의원이 자리 지키기에 도전합니다. 제3선거구에선 민주당의 문병훈 전 서초구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에선 최호정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노동당에선 진보신당 중앙당 홍보실 부장을 역임한 유거무 씨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제4선거구에선 민주당의 현 서초월 노동위원장인 추승우 씨가 후보로 나섭니다. 한국당에선 전 청와대 행정관인 이형선 씨, 바른미래당에선 김한솔 현 바른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초구에선 어느 정당의 후보가 시의원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동네 민주주의 딜라이브가 함께합니다. 특집 6.13 선거, 오늘은 우리 동네 참일꾼, 구의원과 시의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못하게 하는 단체입니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제시되는 당선자 공약만 해도 8만 대장경보다 조금 더 많은 약 한 8만 2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네,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는 모르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네.
성함도 몰라요, 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시의원이 유능한 시의원이 하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어요. 이 집 사는 곳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알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구를 위해서 일하겠지 싶고. 지역구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렵게 하는 거. 네, 구의원, 시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신대요.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나 기업에서 그 회계감사 부서가 없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네. 결국은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곳이고요. 네. 또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감시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내준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 기준으로 보면 구청은 없어도 되지만 지방의회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헌법적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산만 보더라도요. 네. 국가 한 해 예산이 420조 원인데요. 지방자치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193조 정도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다 더하면 국가가 쓰는 돈과 지방자치가 쓰는 돈이 50대 50 정도로 팽팽하게 좀 맞서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소중한 돈들이 쓰여지는 곳을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곳이고요. 또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쓰임새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또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또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우리 생활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들 수 있을까요? 세금 낭비 사례가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우리가 보통 카드 청구서나 아니면 어떤 전기료나 이런 것이 올 때 꼼꼼히 따져보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곳이 지방의회고 네. 또 지방의원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집행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물쓰듯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구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지방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행정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 비리에 대한 요소들이 개입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또 역량들이 좀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지방자치의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무투표 당선된 구의원이 22명이었더라고요. 네, 구의원이 이렇게 공천이 되면 바로 당선이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선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경쟁시키는 부분이죠. 네. 후보들 간의 경쟁을 시키고요.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 대안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선거가 돼야 되고요.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백지위임을 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만 시끄럽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돌아다니는 이런 네. 선거는 후진적 선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후보자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그것이 맞는지 옳은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선거들을 성숙한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성숙한 선지적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천이 되면 바로 당선이 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구의원에 직접 도전하는 이 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 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에 직접 도전해보겠다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프리랜서 통역사와 영어 강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있어 가장 아랫단인 기초의회 의원에 일반인이 도전해 기존의 정치 문화와 형태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까? 염리동의 한 경로당에서 차윤주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차 후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본인의 이름. 자동차의 차라며 어르신들에게 쉽게 이름을 이해시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직 기호가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름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곳의 경로당을 다닙니다. 정당을 등에 업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권자가 저의 경우에 2만 명인데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꾸준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김정은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직업이 있는 탓에 선거운동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새벽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깨띠에는 저도 퇴근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지 20여일. 즐겁게 하고 싶었던 선거운동이었지만 제한사항도 많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는 선거 동료 캠페인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선거 초대장도 만들고 싶었고 젊은이들한테 같이 해보자. 구의회가 이런 곳이래요 라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학교 시간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 앞에는 우정희 예비후보가 섰습니다. 행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없어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공약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보람도 느낍니다. 혼자 이어가는 선거운동에 스스로가 다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유별난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저희 프로젝트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투표 등 소극적 주권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작은 정치부터 해보자며 시작된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형태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오늘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요. 투표를 넘어서 직접 참여하겠다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생활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또 꼭 해결해 보고 싶은 이런 생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후보로 나서고 또 이것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지 생활 정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좀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정당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당선이 되기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좋은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성정당들에서도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에게 후보로 활동한다든지 특정 지역구는 청년 지역구로 규정을 해놓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대 정당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여러 소속, 중소소속 정당으로 뛴다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뛴다든지 하는 이러한 도전들이 결국은 기성 거대 정당들 또 제도 정치권들의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이 구의회 활동이나 지방의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또 초래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떤 의제를 갖고 토론해야 되겠냐고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1순위 과제로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과제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들을 유권자들이 꼽아주셨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성세대의 눈으로만 정책을 만들다 보면 청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네. 이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도 또 주체가 되고요.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될 때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후보로 나서고 또 지방의회에 입성을 하거나 여러 제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청년들의 입장으로 보는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구의원들에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건 몰라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네. 글쎄요, 뭐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러지 않았나? 공무원이니까 나라가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업무 추진비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셨는데 국회의원 해외 연수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이런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외 연수는 많이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네. 많이 가서 많이 보시고 오시는 것은 지방의회에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세금을 가지고 공무연수로 가신다고 하는 건 세금의 쓰임새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일정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공무를 했는지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일정들을 공개하시는 부분을 또 확인해 보면 외유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공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해외에 가서 그냥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오셨는지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전 심사나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건가요? 현재 기준도 없을 뿐더러 기준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두루뭉술하고요. 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그 의회 내의 규정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할 뿐더러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또 토론회, 또 여러 연구기관과의 여러 그 세미나들을 통해서 가서 무엇을 볼 것이며 결과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느 지점을 볼 것이며 또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고 갔기 때문에 네.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 나가서 많은 것들을 알고 오시고요. 또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오신 거를 혼자 것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는 무엇을 보고 왔고 어떤 결과치를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는 보고대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하는 형식은 유권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외국 사례들처럼 많이 성숙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비판들이 좀 많은 것이죠. 네, 실제로 해외에 가기 전에 미리 보고하고 나는 여기 가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와서 지역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는 사실 못 봤거든요. 별로 그런 사례가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의원들이 혹 있으면 굉장히 유별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네네네. 의회 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언론들과 시민사회가 적극 이런 부분을 좀 제기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좀 공적 업무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또 이게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역 주민들이 해외의 여러 정책 정보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나 후보자나 모두 다 그 해외 연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지방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일을 또 어찌 보면 너무 유난스럽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이를 해결해야 될 방법은 뭐 없을까요? 외국의 지방선거를 보면 투표를 약 한 70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많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고유의 임무를 줘서 서로 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일도 안 하는 사람을 괜히 뽑았다. 또 이것은 또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지방자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위의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들이 좀 뽑혀야 되고요. 다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고 제대로 된 정책 공약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좀 성숙되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활 정책들이 많이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식들 때문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이 구의원을 업무 추진비를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화가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또 세금이라고 하는 걸 혈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좋은 일에 좀 써달라고 내준 세금들을 마구 네. 낭비했다고 하면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세비를 가지고 개인적인 경조사비에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요. 네.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확인한 시민이 굉장히 네.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언론들도 굉장히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이런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활동으로 사용을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두게 됐고요. 정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워낙 그런 관행이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바로잡아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결과들이 이번 선거 때도 투영되면 다음은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비해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확률 어떨까요? 아무래도 국회보다는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하는 기능들 또 시민사회나 언론들이 감시 견제하는 기능들이 좀 많이 약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시민사회나 언론들이 아무리 많은 지방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네. 지역 주민들과 지역 유권자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이런 많은 잘못된 부분을 잡아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명해진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한 운동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일단 입법 보고 또 입법 공약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방의회를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입법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거 공보물에 자기 임무, 권한에 벗어난 공약이 아닌 입법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네. 또 공약에 이게 공적 계약서인데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인지 지자체 자체 사업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유권자들이 네.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또 네. 국책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 그 국책 사업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명기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패에 대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렴과 품위 유지에 대한 약속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치 선거 중에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네. 안전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치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같이 제시해 달라고 하는 서약서를 제시하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국책 사업이랑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를 해서 써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네네. 결국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방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국책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것을 내가 당선되면 무조건 이 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역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책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를 좀 표기해달라고 한 거고요. 네. 또 국책 사업을 유치하겠다 얘기를 하면 이 국책 사업이 얼마만큼의 규모가 되는지를 유권자들이 알면 이게 실현될 수 있겠다, 실현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은 옆에다가 이것을 시행할 때 네. 예산이 얼마 들겠다고 하는 걸 같이 변경해서 제시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까지 써서 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선물 보따리는 아니고요. 누군가 고통분담을 해주면 그 사회에 그 시대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달한 악마의 속삭임보다는 책임 있는 공약들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미국 유권자연맹은 나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만큼이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책,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꼭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또 우리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구분해서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임 있는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해달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에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남편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권자로 등록조차 어려운 데다가 보수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첫 선거에 등록한 여성 유권자는 18세 이상 여성의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방해와 멸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여성 유권자들의 노력이 기적을 이끌었던 것일까요? 선거에서 20명의 여성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당시 투표율은 47%에 불과했지만 여성 투표율은 8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 23년, 기적과 이변은 없다 하더라도 6.13 선거, 그 어느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분위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파을 장관. 6.13 지방선거는 길라이브가 함께합니다.